안녕하세요. 주방의 철학자들 이육정 PD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에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회로 실천 가능한 미래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실 주방의 철학자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자리가 꽉 차서 좋네요. 자, 철학자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일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이제 장기화되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했는데 이제는 이게 뭔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뭔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의식주 중에서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실천 가능한 미래 밥상으로 잡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오늘 도시락은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해오신, 그래서 셰프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소통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윤 셰프님의 도시락 공개해 주세요. 궁금하다. 네. 김밥 같네요. 네, 안진뱅이 밀이라는 토종 밀하고 자연 건조쌀로 밥을 지어서 그거를 고추지능장이라는 이제 양념을 올려서 마른 김밥입니다. 김은 지주식으로 만든 돌김을 사용했습니다. 지렁장이 그 경상도에서 옛날 간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간장을 말하는 거고요. 경상도 방언으로 이제 간장이라고 하고 지금 이거는 양념장 대신 위에 올려서 간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한번 먹어보죠. 한번 맛보죠. 이거 제가 팔아야 되겠다. 카페에서. 이게 밥이 어떤 밥이라고 그랬죠? 밀밥이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보다 터키에서 처음 밀밥이라는 걸 접했었는데 이제 토마토 소스에 버무려진 형태의 밀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먹어왔던 향토 음식이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 안진뱅이 밀하고 자연 건조 쌀을 1대1 비율로 해서 지은 밥입니다. 그리고 이 밀을 톡톡 씹히는 식감도 좋고 계속 씹으면은 고소한 맛이 이제 우러나서 약간 빵 먹을 때 나는 느낌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밥입니다. 박 셰프님 어떠셨어요? 그 밀쌀은 아주 어렸을 때 먹어봤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밀은 가루를 되게 내는데 그냥 이렇게 박피를 하면 밥처럼 지을 수 있는 거겠죠. 보리나 밀 계통의 이런 맥류가 네. 촉감이 진짜 이게 쫄깃쫄깃한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간장 양념이 확 잡아주네요. 간장 양념이 정말 정말 맛있네요. 도시락을 맛보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윤 철학자의 한마디.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은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의 개념이 아닌 일상적인 삶에 놓여진 주제로서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인데요. 지속 가능성의 재고라는 측면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저희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이 제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 다 매일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식에 있어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을
그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전통 그다음에 토종 식재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도시락도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췄고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런 재료를 찾아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레스토랑과 요리사가 가지는 본질적인 필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싼 건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싼 것도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비쌀까 궁금해하는 것만큼 왜 쌀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가격이 저렴해지려면은 그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해서 이르는 어느 시점의 단계에는 부하가 걸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부하가 땅에도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가해질 수 있는 거고요. 대개 이런 부하는 정상적이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싼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을 선택해 왔던 거죠. 비싼 제품이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달리 말하면 그게 비싼 게 아니라 원래 제값을 치르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품을 공산품의 논리로 생산을 해왔다 그럴까요? 네. 정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텔레비전이다 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먹거리도 그렇게 생산하기 시작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보시면 이 식재료에 대한 얘기 또 생산자와 또 요리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특히 이런 지역성 네. 그리고 토종의 식재료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류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이동하면서 생기는 탄소 발자국이나 아니면 식재료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둬서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육류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이동으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물들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채소나 과일들도 사실 이동거리가 되게 크고 유통거리가 되게 길어요. 사실 뭐 너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딱 입혀지는 순간 남미에 있는 어떤 아보카도가 우리 식탁에 뭐 개당 1,000원 뭐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이나 그런 탄소 발자국 같은 부분 되게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종 식재료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유가 뭐죠? 과거 고도 성장 시기에 단지 채산성이 낮다거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많은 토종 작물들이 도태되었고 그 자리에 이제 개량이 된 단일 품종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품종의 획일화라는 거는 이제 병충해나 기후재해 같은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 적응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지 미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이름도 잘 모르는 한두 가지 몇 가지 단일 품종으로 차려진 밥상을 늘 그런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옷만 입어야 되는 것처럼 단조롭고 우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자생해온 토착 작물들은 기후하고 환경에 있어서 이 땅의 조건들에 최적화된 품종들이거든요. 획일화는 말 그대로 다양성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하나하나의 속에 담긴 식문화나 역사 그리고 숱한 이야기들의 단절까지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토종 식재료는 그 자체로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문화로서
지켜나가야 할 충분한 의미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셰프님 업장에 그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식단에 메뉴에. 네. 없던 비건 메뉴가 생겼는데요. 네, 고기 메뉴 6가지가 빠지고 비건 메뉴 5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도를 왜 어떻게? 어, 그것도 굉장히 잘 팔리던 메뉴를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3개월 정도 비건으로 살아보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식과 환경에 대한 제 생각을 업장에서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었고요. 근데 원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이제 모든 육류 메뉴를 빼고 채소와 어패류로만 메뉴 구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시죠? 근데 그러려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좋지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이제 단골 손님들한테도 어떤 조정 기간 같은 거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 메뉴만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사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모험이죠. 큰 모험이잖아요. 네. 이 비건 메뉴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인간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 기후 위기의 해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머리로 인식한다 그래도 사람이 그걸 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창하게 오늘부터 나는 이제 육식을 하지 않을 거다 이제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육류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소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청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맛있는 채식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분들이 그 실천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즐겁게 네, 네. 실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안이 있으니까요. 대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당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식을 포기할 수 없으면 이제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잘 생산된 고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비건 시장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고객과 저희 같은 식당들이 새로운 전파자가 되어서 어떤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시락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바른 먹거리계의 부드러운 혁명가. 최소연 대표님의 도시락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소이 후라이드 치킨이랑 두부 마요 소스 그리고 김치 유기농 밥으로 만든 김치 주먹밥 그리고 채식 미역국이에요. 한번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맛의 음식이면은 비건 할만하겠다라고 생각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정말. 비건으로 진입할 때 음. 꼭 좀 안타까웠던 메뉴들 같은 거를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건 오므라이스나 아니면 이런 치킨 같은 거 시도해보는 거를 좀 재밌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흥미로워요. 저희 그러니까 이 채식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고기를 줄이거나 끊어보자는 의도의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맛있다는 건.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걸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친근해질 수 있고 저는 채식을 하지 않겠다는 분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새로운 음식으로서 흥미롭게 먹을 수 있어요. 전제가 없어도. 이것이 콩으로 만들었다는 건 절대 저는 이거 네.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안 들으면 그 정도로 이 참 식감서부터 모양서부터 이게 감쪽 같은데
근데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부담도 없고 이 도시락에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서연 철학자의 한마디. 혹시 더 코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 네. 들었어요. 더 코브라는 영화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방금 보신 장면은 더 코브의 마지막 장면인 바다가 붉게 물든 걸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 개봉 후에 일본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큰 비난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일본의 어부들은 사실 그것들을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생계를 그걸로 이어나가고 있고 사실 고래 한 마리를 잡게 되면 1억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기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동물 관련된 업종들을 뭔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그런 정책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김태현 셰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건 비즈니스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방금 드셨던 콩치킨, 소이 후라이드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고기를 먹는 행위가 사실 외식 문화고 배달 문화잖아요. 그리고 치킨이죠. 네. 그래서 그런 외식 문화를 좀 대안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이 후라이드를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일주일에 5번을 치킨을 먹는데 그 중에서 뭐 3번은 소이 후라이드 먹고 2번은 뭐 그냥 닭이 들어간 치킨을 먹는다. 이것도 저는 시작으로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외식 문화들이 조금 더 채식으로 대안적인 식문화로 아까 태연 셰프님의 그런 식재료나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메뉴들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새로운 외식 문화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바꿔나가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유기농 김치 주먹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채식 미역국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들어온 비건 채식이라고 하면 보통 모두 다 비건 문화라고 그러면 이름도 비건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들 외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한국 식문화가 채식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적인 한식들이 채식으로 바꿔지는 것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유기농 채식 김치 주먹밥 그리고 채식 미역국을 선보이게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식 문화지만 이어나가는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음식들, 미역국 같은 일상적인 음식들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의미한 경제활동으로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의 직함이 비건 활동가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채식을 넘어서서 네. 훨씬 더 큰 먹거리에 있어서 더 큰 철학을 가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좀 더 확산해 나가고 사람들한테 알려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비건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비건을 알리는 일, 그리고 비건 문화가 재미있게 자리 잡도록 하는 거. 그냥 뭔가를 너무 생존하기 위해 막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비건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유할 수 있는 문화로 느껴지게끔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한국 내에서 비건이 아직 음식에 좀 국한돼 있다면 그런 음식적인 부분보다 좀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좀 관심이 있고 네, 그것 또한 비거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우리 그 비건 채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예, 뭐 데이터만 채식주의 협회에서 뭐 나온 것만 봐도 10년 새 10배. 그러니까 10배. 18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그 전 10년 기준으로 약 150만 명이 되신데요. 150.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2016년도부터 비건 페스티벌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소소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활동부터 시작해서 비건 페스티벌을 만들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새에 한 많을 때는 4배씩 방문객만 보더라도 4배씩 뛰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2배씩은 뛰었던 것 이렇게 같아요. 숨겨져 있던 그 뭐 말하자면 샤이 채식주의자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더 오픈해서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어떤 섬처럼 개인으로 막 존재하다가 뭔가 지지층이 생기거나 영위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근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 18년 기준이면 또 그새 또 늘었을 텐데 150만 명이면 우리 4,500만 잡으면 벌써 퍼센테이지가 3.3% 이상이고 유럽 같은 경우 몇몇 국가들 대충 데이터 보면 뭐 많게는 7, 8% 이상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 그렇게 늘어나 비즈니스로도 그러면 맞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제 새로 비건 메뉴가 들어온 다음에 딱히 크게 홍보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도 천천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하. 네, 여쭤보면은 이제 본인들끼리의 또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자, 가봐라, 뭐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를 데려오고 뭐 연인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때 빠르게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네.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취향을 가진 집단이 그렇게 모여 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참 그거 보면 하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 이 채식, 이 비건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지금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다 그래요? 네, 제가 비건 페스티벌 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이제 규칙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제로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고 들어오시는 업체들한테도 손님한테 제공하는 음식에 혹은 뭐 물건에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전달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 요즘 배달이 또 많아지니까 그 식당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또 늘어나잖아요. 셰프님은 어떠세요?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를 구매해서 먹어보면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내가 이 한 메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이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죄책감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리함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유혹인데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미치게 되는 결과와 영향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은 생산자 책임제라는 개념인데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소재와 이제 식재료 측면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비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비거니즘의 영역도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한 인식도 되게 넓어지고 있는데 비건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건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 있거든요. 사실. 필요하죠. 네,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알바트로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알바트로스가 죽은 시체 모양대로 플라스틱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동물을 죽인 거는 플라스틱인 거죠.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소비한 거고. 그래서 그런 시점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비건이나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아무래도 비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시는 부분. 그 비닐봉지 하나 그 비닐봉지가 만들어져서 사용 기간이 15분이고 평균 사용 기간이
그 아마 분해되는데 500년? 네. 이 걸린다는 제 그 통계 보고서 진짜 놀랬거든요. 완전히 분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완전히 있고 이제 분해가 안 작아지 얼마나 더 작아지는 작아지느냐의 문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를 위협한다고 위협하는 문제들, 실은 아주 멀리 있었던 문제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구나. 그리고 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누굴 정치가를 욕할 것도 아니고 기업만을 욕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방의 철학자의 터줏대감 박찬일 셰프님의 도시락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 가래 보여요. 제육볶음 같은데? 네. 제육볶음. 콩고기 아니에요. 진짜 고기인가요? 예, 이게 진짜 고기예요. 근데 네. 고기가 이게 전부예요. 이 두 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여기도 소고기 묵고기거든요. 네. 근데 고기가 이렇게 세 점밖에 안 들어있어요. 고기를 많이 아낀 도시락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박찬일 철학자의 한마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생각해 보면 그 중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점점 고기가 너무 싸지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축산의 효율이 좋아지니까 되게 싸게 공급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물가 대비 고기의 값이 정말로 싸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건 어떤 면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또 위협하는 요소도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환경 파괴나 뭐 이런 것들,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과거의 우리의 취식 방법들, 그러니까 고기를 잘 안 넣거나 넣더라도 조금밖에 넣을 수 없었던 그때는 어떤 수동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기를 좀 덜 먹자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야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지난 한 50년 동안 그 많은 식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을 텐데 아마 아주 고기.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식재료를 꼽으라면 고기가 아닐까. 그렇죠. 뭐 네. 닭, 소, 돼지, 그다음에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낮게 받쳐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전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그 뿌리에는 그 배경에는 지구 온난화가 있었다는 또 그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작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너무 거대하게만 다 생각하는데 실은 그 문제의 시작도 그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간헐적 단식 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정말 간헐적 채식을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전 인류가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셰프님 하신 말씀 중에 육류를 귀하게 소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가능한 모든 부위를 먹는 것이 인간의 먹거리로서 희생된 생명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재료를 얻는 행위 자체가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 부위를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장 빼고 다 먹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돼지고기의 이제 소비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다리살, 뒷다리살, 내장 같은 부분들을 맛있게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요리 프로 같은 데서 자꾸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메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대안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이 네. 한 생명이 희생됐을 때는 버리는 거 없이 30%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덜 버리면 덜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뭐 요즘 드는 생각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건 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나? 하늘에는 미세먼지, 땅에는 코로나.
대체 이런 세상에서 맛을 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식을 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마실 공기도 지금 맞아요. 없는데 안전하게.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 세대까지만 해도 뭔가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 뭐 제가 또 시골에서 살다 온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물과 뭐 산 이런 것들을 누리던 세대일 텐데 앞으로의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 혹은 다른 성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던가 아까 한마디씩 하신 것처럼 그런 실천들이 조금씩 모아서 환경적으로 좀 영향력이 좀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조금 남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오늘은 실천 가능한 미래의 밥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학자님들의 소감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네. 먼저 이런 자리를 기획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급변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기치를 내세운 환경운동 같은 게 아니라 당장 지금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패널분들이나 그리고 다른 제작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사실 제가 비건 활동하면서 비건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비건 채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더 손이 닿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뭐 어떻게 보면은 요리에 더욱 특화되신 전문가분들이랑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어떤 과정도 밟지 않은 그냥 생존 비건 요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코비드 덕에 이렇게 만나서 슬프네요. 정말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네요. 그 인계점이 넘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러게 또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런 것이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절제 우리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생존이면서 동시에 쾌락이잖아요. 근데 쾌락이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아라는 경고로 이 시국을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거죠. 그런 뭔가 우리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류가 이 상황을 대처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길을 가고 있구나.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의 밥상 아마 그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날 것이 우리의 밥상이겠다. 참 그 네 번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채식이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도 생각하고
더 크게는 우리가 사는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최소한 한 끼 정도를 채식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방의 철학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문정원 교수님, 안백린 셰프, 김태윤 셰프, 그리고 최서연 대표님, 그리고 박찬일 셰프 모두 감사드리며 주방의 철학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